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죄송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목 상태가.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성대도 늙어가지고 네, 쉬었어요 좀. 네, 바로 저희 자기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곽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저도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다들 영혼이 별로 실려있지 않아서 아니에요. 네. 네, 반가운 거 맞죠? 그럼요. 네. 어젯밤에 이제 영화를 보고 좀 오늘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마치고 나니까 약간 기운이 없는 상태인데, 네, 그래도 힘을 내서 해봐야죠. 네, 저는 좀 많이 없네요. 어제 레고랜드를 다녀왔는데 네. 저는 오늘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영화를 보고 종일 진료를 하고 왔더니 뇌가 멈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오늘 저희가 선정한 영화가 상당히 재밌어서 네. 졸지 않고 끝까지 잘 보셨다는데. 진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봐서 사실은 많이 졸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졸고 진짜 흥미진진하게 봤고 야, 오늘 영화야말로 진짜 내가 오 박사님에게 물어볼 게 많겠구나 라는 생각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제발. 네, 먼저 이제 본격적인 컨텐츠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들 그랬듯이 리플 소개부터 좀 해드려 볼게요. 오디오 클립에 달린 댓글인데요. 에미니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컨텐츠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에 저항이 있어서 블레이드 러너를 안 봤는데 선생님들의 리뷰를 듣고 나니 저항이 좀 누그러졌어요. 이번 주말 감상 들어가야겠어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ING님께서 일단 거리두기 해제되어서 저도 너무 기쁘네요. 제가 쌤들 행사를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5월달엔 GV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죄송합니다. 5월부터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영화 선정이나 이런 것들. 네, 컨택트 끝나고 하는 해부자들 응원하고요. 여담이지만 저는 이런 디스토피아적 장르가 공포영화보다도 더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리뷰자들 들으며 생각이 많아지네요. 점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화 저번엔 이제 오동원 선생님 없이 김종 선생님이랑 저랑 블레이드 러너로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 영화 자체가 좀 오래된 영화여서 그런지 그 댓글 반응들이 좀 없으셨는데 네, 일단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오동훈 선생님 들으셨어요? 저요? 뭘 물어봐요. 우리 그때 방송할 때도 얘기했잖아. 다 알면서 네. 100% 안 들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이 하셨던 드립을 모른다는 건 네, 알죠? 네네. 없어서 좀 편하게 녹음했어요. 네. 네. 오늘도 사라져 드릴게요. 그러면 네. 오늘 하는 그 리뷰자들에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작품 속에 들어가 보죠. 오늘의 영화는 뭔가요? 오늘의 영화는 케빈에 대하여입니다. 케빈에 대하여.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좀 작품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작가인 라이오넬 슈라이버라는 분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원작이 있는 영화고요. 201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설국열차로 우리한테 좀 익숙한 배우인 틸다 스원튼이 이 주연을 맡았고요. 그리고 에즈라 밀러가 아들인 케빈 역할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주연 배우의 연기가 엄청나고요. 특히 이제 여주인공인 틸다 스원튼의 연기가 정말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죠.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진짜. 그래서 2011년 미국 비평가협회상 여우주연상, 유럽영화상, 유러피안 여우주연상으로 연기력을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10년 정도 된 영화인데 그때 나왔을 때 알았어요? 그땐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우리 한창 바쁘게 살 때잖아요. 그쵸. 1년차 때네요. 그러네. 예. 근데 이제 보고 나서는 정신과 의사로서 꼭 한번 봐야 되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영화였는데 진짜 생각할 거리도 많고 동훈이가 추천해줘서 참 고맙네요. 네, 저희한테 이거 추천하셨던 분들이 몇 번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책을 써보자고 좀 제안을 주셨던 예전에 편집자님들께서도 이런 영화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메일을 주셨던 적도 있고 그 메일에 이제 케빈 에다이어는 들어있었거든요. 네, 어쩐지 제목은 많이 익숙하다 싶었었는데 진짜 이번에 잘 봤다 싶습니다. 네네. 사실 이 영화도 이렇게 뭔가 언젠가는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약간 숙제 같은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넷플릭스의 그 아이콘으로 사용되는 포스터 화면에 이 케빈의 표정이 너무 적대적이어서 되게 누르기 싫게 생겼어요.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표정인데 그래서 봐야 되는데 하다가 이 리뷰자들을 이용해서 감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면 블레이드 러너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줄거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부분에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야 하다가 저는 막 이런 그 리뷰자들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었으면 그냥 초반에 보다 껐을 것 같아요. 영화의 화법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죠. 특히 초반부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리뷰를 들으시고 또 영화를 보시면 네, 초반 그 부분이 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네, 영화 끝까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현재하고 과거가 교차되면서 편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정보 없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출도 정말 좋고요. 아, 진짜. 네, 연기도 좋고 저는 수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줄거리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에바, 네, 틸다 스윈튼이 맡은 에바가 이제 주인공이고요. 되게 전설적인 여행가였나봐요. 나중에 베스트셀러 책도 막 내고 이런 거 보면은 네,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 여행가였는데 이제 남편과 이제 계획에 없던 아이가 생겨서 네, 삶이 갑자기 180도 바뀌게 됩니다. 케빈이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는 그 뒤에도 계속 좋아요. 근데 케빈이 정말 예상치 못한 아이입니다. 정신과에서 그냥 difficult baby라고 하죠. 예, 그냥 어려워요, 애가. 예, 말도 안 듣고. 한번 울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울고. 끝도 없이 울고. 자기한테는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돼가지고 완전 애 달래다 겨우 잠들어 있고 집에 뻗어 있는데 남편이 들어온 다음에 아이를 안아주면 아이가 그냥 잘 안겨 있습니다, 또. 그래서 누구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어쨌든 케빈이 커가면서도 계속 반항을 합니다. 네, 말 안 듣고 똥 싸고 일부러 거의 싸고 막 할 수 있는 것도 다 못한다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에바는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럴수록 케빈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에바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정말 보면은 약간 숨이 막히죠. 네. 네. 케빈이 저지른 행동들을 보면은 네. 에바의 감정에 좀 이입을 해가지고 참 답답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빈이 점점 크면서 이제 약간 폭력성도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위험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케빈이 15살 때쯤 됐을 때 큰 사건이 터지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과거와 현재의 시점을 교차시켜가면서 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맨 뒤에 나오고요. 네, 에바와 케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달라진 에바의 삶을 현재에서 조명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서는 이제 케빈과 에바의 관계 그리고 에바의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죠. 자, 일단 영화를 본 소감 좀 어떠셨나요? 뭐랄까, 네. 일단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은 시각적으로도 그 색깔을 너무 잘 썼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음향도 너무 잘 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보다도 이 영화는 한 번 더 봐야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BGM도 이게 다 사실 그 내용이랑 맞닿아 있는 BGM을 쓴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어제 이제 한 번 볼 때는 그거 자세히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가사의 노래를 썼는지 한번 더 보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이 감독이 그렇게 좀 BGM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영화에 일부러 잘 녹여내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초반부에 조금 그 친절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뒤에서 이제 어쨌든 교차 편집을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어쨌든 그 엄마의 심리, 네, 그리고 에바의 심리, 그리고 케빈의 심리, 이게 되게 생각해볼 여지를 많이 줘요. 저는 그래서 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들이 더 기대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쟤는 왜 저럴까? 뭐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식의 어떤 정신과의사의 관점으로 좀 보게 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진짜 장난 아니죠. 네, 진짜 숨 막히고요. 저희가 이 표현을 리뷰자들에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대명작입니다. 저희 리뷰자들은 대명작만 다뤄요. 근데 이거 진짜 네, 명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자녀가 없는 분과 자녀가 있는 분이 보면은 또 각각의 반응이 참 다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자녀가 없는 분이 보면은 약간 안 그래도 나중에 우리나라 출산율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는 절대로 아이는 낳지 않겠다라는 안 그래도 아이 낳지 않겠다는 마음이 조금 있었으면 역시 내가 맞게 생각했어 라며 더욱더 합리화를 공고히 시켜줄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아이가 있다 이러고 나면 영화를 보고 나면 갑자기 우리 집 아이가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근데 정말 맞아요. 진짜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봤는데 갑자기 가서 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둘 이제 학교 보내는 거 준비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케빈보다는 10,000배쯤 낫다.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아무튼 네, 정말 네, 확실히 그 주영이 형 말에 되게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봤으면 좀 더 케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보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네, 지금은 확실히 아이가 있다 보니까 에바의 관점으로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맞아요. 저희가 이제 미혼이었거나 애가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너무 이렇게 에바의 관점에 몰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균형 있게 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기에는 케빈이 좀 너무 나쁜 놈이에요. 그래요. 네. 객관적으로. 네네. 진짜. 네. 명확하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에바의 심리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일 좀 두드러지게 보이셨던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산후 우울증 아닌가 싶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무기력하게 있고 아이 낳고 나서도 딱 다음 클로즈업 돼서 나온 장면이 엄마는 이렇게 있고 옆에서 아빠는 약간 밝은 표정으로 아이 안고 있는 게 좌우 대칭되듯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좀 산후 우울증이 혹시 있었나라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고 정말 디피컬트 베이비다라는 게 이제 에바 입장에서 극명하게 그려지는데 저는 궁금한 게 보통 그러면 아빠한테도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빠는 아이를 너무 잘 케어하거든. 네. 그냥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 라고 하면서 물론 이거는 이제 하루 종일 육아에 지친 이제 에바 입장에서는 남편이 집 밖에 나가 있다가 이제 에너지 넘치는 상태로 짧게 보니까 저렇게 퀄리티 있는 육아를 할 수 있는 거다라면서 더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이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이가 디피컬트 베이비라면 둘 다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산후 우울증이 좀 장기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그냥 엄마 입장에서만 보면은 애가 힘든 걸로만 좀 비치게 된 측면은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었고요. 네, 저는 에바는 산후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사실 임신을 한 순간부터 우울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에바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인 잡지 편집장이었는데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네, 첫 장면도 보면 그
토마토 축제에서 그 토마토를 막 던지고 놀고 내 남편과 뭐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자유분방한 에바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활들을 다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임신 중에도 다른 사람들과 되게 다른 모습을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요가 같은 거 했을 때. 그러니까 아빠는 되게 기뻐서 뭐 이렇게 요람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기뻐하고 그럴 때 되게 시큰둥한 표정으로 본다든지. 맞아요. 똑같이 그런 다른 임산부들이랑 있는 자리에서 뭐 그 사람들은 서로 막 대화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멍하게 있는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그 전부터 우울했고 산 후에는 더더욱 우울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한테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난 네가 태어나기 전이 더 행복했어. 맞아요. 라고 아기한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들고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어떻게든 우는 아이를 그 달래려고 막 하는데 안 달래주니까 그 엄청 빡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웃는 그 모습이 아이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들었다 놨다 하다가 되게 막 화가 나는데 그 꾹 참고 웃잖아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봤을 때 다 해봤죠 우리? 모습이 떠올라서 네. 그게 떠오르고 또 그 장면도 인상 깊었잖아요. 그 아기가 너무 우니까 유모차 끌고 나가는데 유모차 끌고 나가도 안 울다가 결국에 그 굴삭기 소리에 그 울음소리가 묻히는데 그제서야 되게 평온하게 눈 감고 이제 쉬고 있는 잠깐이라도 하는 그만큼 이제 양육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둘이 서로 힘듭니다. 둘이 서로 힘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에바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 갖고 온 삶이 다 송두리째 날아간 거나 다름없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뭐 어떤 행복을 주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종훈 쌤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가 이제 남편인 프랭클린이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온순하고 에바가 볼 때는 굉장히 울고 까다로운 아이처럼 묘사를 하는데 애초에 그 연출 자체가 좀 에바의 시각에서 그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유독 나만 괴롭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너가 없을 때가 더 행복했다. 나는 이제 널 떠나서 그냥 프랑스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저는 되게 인상 깊은 게 외형이 아이 케빈이 엄마를 엄청 닮았죠. 엄마를 얼굴과 머리 색깔과 체형이 엄마를 엄청 닮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어느 정도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힘든 거죠. 그에 반해 다소 무던한 아빠는 엄마와도 잘 지내고 아이와도 잘 지내고. 맞아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이제 성장한 상태에서 케빈과 에바가 밖에 그 미니 골프를 하러 나가는 장면에서 뭔가 에바와 이 케빈의 모습이 좀 겹쳐져 보이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에바가 갑자기 되게 독서를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얘기들을 하고 뭔가 케빈이 약간 엄마는 종종 그러더라. 우리가 좀 닮아 있다라는 식의 내가 누구한테 닮았겠어?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좀 비슷한 구석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면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영화 첫 장면에는 이제 현재 에바의 모습들이 주로 나오게 돼요.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일단 그 토마토 축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웠던 과거의 에바와 현재의 그 낡은 집에서 누군가가 이제 페인트를 온통 집에 뿌려 놓아서 붉은색 페인트였죠. 네, 그 장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대목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좀 체념한 것 같은 그런 태도들을 보이죠. 심지어 막
길거리에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욕설과 함께 뺨을 맞는데 옆에 이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제 잘못이에요. 괜찮아요.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뭔가 좀 이 여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건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동네에서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얘를 쳐다보고 에바를 쳐다보고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보죠. 그렇죠. 약간만 웃어도 이렇게 뺨을 때리고 네가 어디로 있냐. 저도 1번으로 든 생각이 이 정도 상황이면은 그냥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동네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저도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남아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제 2의 라이프를 즐기러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견디는 건 속죄의 마음 아닐까? 비난을 견디는. 사실 그 토마토 처음에 이제 꿈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물론 실제 있었던 거와 본인의 이제 과거가 이제 막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꿈이긴 하지만 거기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나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들어 올려가지고 콘서트장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들어서 옮기다가 바닥에 내팽겨치고 다들 토마토를 던지고 발로 차고 욕하는 장면이 마치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먹고 견디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 거의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욕먹어도 그냥 이 사람에게는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견뎌야 될 고난이다. 그렇군요. 네, 그런 속죄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무기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됐기도 하고 네, 그만큼 큰 사건을 겪은 뒤로 네, 완전히 우울해져서 사실은 다른 데로 떠날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뒤에 장면을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본인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거는 뭐 관계 사고나 어떤 관계 망상 어떤 뭐 환청을 듣나 네, 그런 모습으로도 봤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욕을 하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 뒤쪽에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 아들인 케빈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이 엄마인 에바까지 모든 거를 잃고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제 문에 칠해진 붉은색 페인트를 계속해서 지우는 장면들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계속 나와요. 네,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손 씻고. 맞아요. 그래서 이 붉은 페인트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뭔가 그 죄책감과 범죄자라는 낙인 주홍 글씨를 의미를 하는 것 같고 이제 그걸 계속해서 벗겨나가는 과정이 이제 에바의 심리를 좀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속죄를 해서 자기 마음속에 좀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이사도 가지 않고 그 모멸감을 다 견디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 마트에서 그 케빈의 범죄로 인해서 희생당한 여학생의 어머니를 마주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보고 나서 이제 바로 숨는데 그 사이에 계란을 다 깨놨죠. 그쵸. 이 에바가 산 그 카트 안에 계란을 모조리 그 엄마가 깨놨어요. 네. 그리고 그 계란이 이제 깨진 걸 발견하고 이제 마트에서는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나 이거 그냥 가져가겠다. 괜찮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 깨진 계란을 이용해서 오믈렛을 해먹는 장면이 나와요. 네. 저도 그 장면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기가 이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견뎌야 한다. 그것이 속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심리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일정한 패턴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거 저기 가서도 이렇게 하고 이 심리가 여기서도 나오면은 저기서도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케빈을 키우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계속 견딥니다. 계속 견디고 계속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견뎌요. 네, 사실 이런저런 다른 방법 써볼 만하잖아요. 솔직히 상담센터나 정신과 갔어야지. 아니면 솔직히 뭐 옳은 방법이 아닐 수 있겠지만 체벌을 뭐 좀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진짜 다른 뭐 다양한 시도들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아빠가 뭐 애를 보고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거나
우리는 궁합이 안 맞는다 등등 이렇게 뭐 인정하고 변화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에바는 그냥 견디고 또 견디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에바가 이제 아이를 조금 잘 다루지 못하는 게 그 남편에 비해서, 물론 이제 성격이나 기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에바의 어린 시절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정말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사건 후에 그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되게 즐겁고 바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전화를 끊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 친정엄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해보자면은 그냥 엄마가 걱정할까봐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숨기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일을 부모님한테 오픈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기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오로지 다 감내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사건을 알고 있더라도 사실은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인데 그러면 이제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얘는 부모 자녀 사이의 감정의 교류란 거를 아마 배우지 못하거나 경험 못했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게 케빈과의 관계에서도 반복이 된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제 애착 유형 중에서 회피적 애착이 형성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와도 뭔가 좀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해서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법을 모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확실히 그런 심리적 거리가 보였던 게 어쨌든 처음에 그 케빈이 꽤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요. 네, 말을 안 해서 혹시 자폐가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네, 아마 병원에서 본 의사는 신경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네, 신경학적인 이제 징후들만 체크를 하고 무릎 반사나 뭐 이런 거 이상 없다. 네, 그러니까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장면까지는 봤을 때 진짜 자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호작용이 엄마랑 전혀 없고 말도 안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돌아와서 다시 상호작용을 시도를 하는데 엄마라고 해봐, 엄마 라고 하고 이제 그걸 따라하지 않으니까 공을 굴리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네, 아이와 어떤 컨택을 하면서 뭐 어떤 신체적 접촉 이런 게 전혀 없고 항상 아예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엄마라고 해보라고 한다든지 네, 공을 굴려준다든지. 사실 보통 그런 거 안은 다음에 껴는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뽀뽀해주면서 엄마라고 해봐 이럴 수도 있고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시도를 할 법도 한데 네, 되게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인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막 우리 왕자님 하면서 막 안고 난리도 아닌데 에바는 이제 그런 장면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올 때도 안을 때 그 품 안에 안고 받쳐서 달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번쩍 들고 이렇게 네, 신바처럼. 맞아요. 신바처럼 네, 진짜. 신바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울기를 그치기를 그렇게 달래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달래지기. 그렇죠. 이렇게 들고 흔들죠. 네. 그런데 프랭클린이 그냥 한 손으로 번쩍 안아가지고 이렇게 딱 흔들어 주니까 바로. 그리고 프랭클린 그 아빠한테는 어쨌든 케빈이 감정을 서로 주고받죠. 서로 웃고 아빠 오면 달려가서 안기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거가 과연 애가 공감 능력이 결여가 있는 아이라고 볼 수 있나 선천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케빈이 이제 자라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반항적이기는 하거든요. 네, 말 안 하고 뭐 엄마가 해보라는 거 안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좀 괴롭히려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죠. 똥도 일부러 싸고 계속 기저귀를 나이를 꽤 많이 먹었는데도 똥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죠. 일부러 화장실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였고 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정말 너무 지치다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니까 자기 예전에 여행 갔던 것들 기념품과 지도를 이용해서 방 하나를
정말 멋있게 꾸밉니다. 특별한 자기의 방으로 꾸몄는데 지도들로 이렇게 꽉 찬. 네. 근데 케빈이 보더니 구불구불한 선만 있고 하나도 안 예뻐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질투 아니었을까라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나 대신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기서 그럼 하나도 안 예뻐 이러면은 이게 제가 계속 에바를 좀 비난하는 쪽으로 가서 저도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근데 가장 일단 여기서 누가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제일 좋았을 거예요. 우리 오 박사님을 만나거나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럼 애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렇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엄마도 그냥 내 방이 필요해.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너처럼 이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케빈이 바로 복수를 하죠. 다음 장면에. 네, 저는 그 장면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독특한 엄마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야 라고 해서 그런 독특한 특별한 게 뭔데? 라고 하니까 뭐 너가 알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케빈은 엄마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잘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는 그런 거에 대한 탐색이 없거든요. 아까 지용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케빈의 마음이 그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엄마가 보는 케빈은 어떤 사람이고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탐색이 전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케빈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느낌을 되게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상호작용 자체가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죠. 뭔가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거나 반대로 케빈이 뭔가 물었을 때 그냥 대답만 해주거나 그러니까 에바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케빈은 그렇게 달가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여전히 본인은 혼자가 되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받아줄 여유가 아마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는 그렇게 반항적으로 대하는데 아빠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참으면서 또 미운 마음이 있겠어요. 괴롭죠. 네, 그래서 엄마한테도 진짜 앵거가 쌓인 게 막 보입니다. 애가 수학을 이제 막 좀 시키는데 애가도 막 대답을 끝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막 1, 2, 3, 4, 5, 6 이러면서 막 50까지 막 숫자를 세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렇게 똑똑하면 이거 해봐 이러면서 종이에 막 몇십 더하기 몇십 더하기 몇십 막 이런 걸 적어가지고 애한테 막 들이밀어요. 막 갑자기. 그건 어그레션의 표현이죠. 네, 네네. 보통 그런 상황이면은 한 번 이제 눌러 참고 그래 다 셀 줄 알았구나 대단하다 그냥 그렇게 한마디 칭찬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진짜 화날만 합니다. 그 반응들은 케빈이 보이는 반응들은 정말 한결같은 그 딱딱한 표정으로 엄마를 노려보고 있고 그러다가 아빠가 오면 확 풀어지고 이게 아까 규영이도 말했지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네. 엄마를 어떻게 하면 화나는지 되게 잘 알고 그 방법을 사용하는 되게 영악한 아이입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는 그거 역시 핵심은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교류를 하는 거고 엄마는 그 방법을 아마 뭐 영화에 다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나름대로 또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리스폰스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엄마가 내가 아무리 웃고 뭐 예쁘게 행동을 해서 뭐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는데 이때는 안 됐던 것이 엄마가 가진 것을 망치거나 엄마의 대답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좀 반항적인 모습들, 거부적인 모습들을 보였을 때 반응이 돌아온다. 뭐든지 나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그 자체를 관심으로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문제 행동들을 들여다봤을 때 결국에는 그게 아이가 택한 관심 끌기의 방법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해부자들에서 얘기한 거네. 우리 아들러가 얘기한 칠판에 계속 분필을 던진 아이 관심을 끌려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결국에 케빈이 원한 그 관심이 뭐냐. 사실 에바는 항상 케빈을 바라봐주고 관심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케빈이 원했던 관심은 그 나에 대해서 잘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게 네, 그걸 관심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에바를 공격하는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자기를 더 중심에 두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아닌 자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프랭클린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아빠의 세계에서는 이 케빈이 중심이 된 게 보이는데, 엄마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엄마의 삶이 가장 중심이고, 이 친구는 이제 뒷전인 거죠. 그러면은 이래도 아니야? 이래도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아, 요런 식으로 괴롭혀 봤더니 엄마가 반응을 보이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나가봐야겠다. 아이가 스스로 좀 길을 찾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단순히 이제 정말 못된 애,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만 다 설명을 하기에는 사람마다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그러니까 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오동원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나중에 저는 진짜 영화에 너무 후반부에 진짜 무서운 장면이 나오니까 와 이거는 진짜 내추럴 본 사이코패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아빠와 막 환하게 놀면서 어울리던 장면 이런 것들이 과연 아이가 부모를 선택적으로 저렇게 다르게 대하면 진단을 과연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건가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방금 그거에 대한 답은 약간 해주신 것 같고. 관계의 문제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아이가 문제다라기보다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 문제가 핵심이다. 네, 그래서 엄마도 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봤어야 되는데 사실 한결같이 이제 케빈이 문제다라는 시각으로 에바는 봐요. 그리고 겉보기만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네, 심하게 그렇게 정말 지독해 보이거든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숨이 막혀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지금 형이 얘기했던 그 숫자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럼 이거 네가 똑똑하면 이것도 풀어봐 라고 하고 이제 당연히 못 풀겠는 그 문제 종이를 구겨버린 다음에 바지에 그냥 똥을 싸버리죠. 네, 그 다음에 엄마가 씻겨줬는데 또 한 번 네, 바로 똥을 싸요. 그래서 에바가 참지 못하고 이제 결국 케빈을 이제 던지는데 네, 그때 팔이 골절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처가 생기는데 네, 그걸 이제 어쨌든 엄마는 되게 죄책감에 네, 병원에 다녀와서 이제 그 아빠를 보게 되는 남편을 보게 되는데 남편한테 가서는 이제 케빈이 아빠한테 가서 엄마가 이거 날 집어 던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저귀 갈다가 내가 떨어져서 그런 거야 라면서 엄마의 죄책감을 되게 극대화시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막 뭐 같이 차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 뭐 살 게 있는데 가게에 들러도 될까? 그래서 안 돼, 나 집에 갈 거야. 그래서 엄마 뭐 사야 돼 라고 하니까 상처를 쓱 만지면서 엄마 죄책감을 건드려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컨트롤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섬뜩하죠. 네. 근데 그 대목도 사실은 이제 에바의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에바가 참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취약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케빈이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어떤 고난을 자처하면서까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저지른 잘못은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케빈이 그 자기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엄마를 컨트롤하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그래? 그러면은 알겠어 하고 좀 맞춰주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여기는 좀 들렸다 갔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아이를 설득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압도돼 가지고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그거를 해결하는 데만 어떤 식으로든 좀 덮는 데만 집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말로 해도 일단 안 됐을 거고요. 네. 화를 냈다 한들 네, 그 역시도 안 될 거라 결국에는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좀 무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네, 뭐 여러 차례 지금 일이 반복이 되면서 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에바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 대목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일단 엄마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대변을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좀 심볼릭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변을 조절하는 게 그 어떤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아이가 컨트롤을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그 이제 뭔가 학문기에 고착이 되어가지고 강박적인 성격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곤 하는데, 역으로 아이가 그 대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부모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게 뭔가 좀 신선하달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배변 훈련, 토일렛 트레이닝을 되게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약간 힘싸움, 맞아요. 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극본 쓰신 그 작가가 확실히 이런 거 좀 공부를 하셨나? 맞아요.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재미있었고, 특히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케빈이 나 대변 봤어 라고 처음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그 프랭클린하고 에바 부부가 성관계를 하다가 그걸 목격한 장면이다 라는 게,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아빠를 해치우고 엄마를 이제 뭔가 차지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삐뚤게 나가다 보니까 엄마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묶어두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통제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케빈은 엄마가 케빈한테 진짜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했지만 케빈은 어쨌든 부족했던 겁니다. 케빈의 입장에서는 부족했죠. 케빈이 엄마한테 하는 말 중에 이게 있어요. 저는 되게 좀 감명 깊었는데, 익숙한 거랑 좋아하는 거 달라. 엄마도 나한테 익숙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래서 좋아할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라는 존재는 사실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옆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보통은 이제 엄마가 떠나갈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는 않는데, 엄마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면은 언제 엄마가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저만 좀 다르게 봤네요. 그러니까 익숙하긴 하지만 좋아하진 않아. 나는 너 안 좋아한다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엄마 되게 마음 아프게 하는 대사네? 라고 봤었는데, 저는 엄마의 전곡을 찌르는 그러니까 쪽으로. 익숙하지만 엄마가 나를 좋아하진 않아. 나는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 라는 말이죠, 사실은. 전 그렇게 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이 태어나요. 네. 근데 동생이 출생할 때 장면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케빈이 태어날 때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뭔가 좀 에바도 그 병실에서 아이를 바로 안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장면에 얘기를 이제 했던 것처럼 처음에 케빈이 태어날 때는 프랭클린만 케빈을 안고 있고 에바는 그냥 우두커니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대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가 케빈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랐을 거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케빈의 입장에서는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 동생을 보자마자 물 가지고 얼굴에 막 뿌리면서 울게 만들잖아요. 그 정도는 귀여웠죠. 맞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요.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근데 또 여기서 정말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이기도 하죠. 케빈이 엄마한테 안겨있고 되게 아파하는데, 맞아요. 막 토를 하고,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다 치워주고 안아주고 했을 때 되게 순순히 안기고, 그리고 밤에 이제 같이 침대에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한테 기대기도 하고, 안겨서 듣고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빠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맞아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에바가 되게 환하게 웃죠. 근데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로빈 훗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로빈 훗 책은 영화의 거의 끝까지도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케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엄마와의 관계의 를 상징하는 물건이잖아요. 네. 그거를 오랫동안 간직했다는 것 자체가 그 어릴 때 그림책 사실 성인이 돼서까지 간직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케빈이 자기 책상에 계속 놔둬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 어디 깊숙한 데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잘 보이는 장소에 놔둡니다. 맞아요. 엄마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죠. 사실. 나는 엄마와의 관계를 원한다.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화살 세트를 사주는 게 누구죠? 아빠죠. 네. 어쨌든 그 모습 잠시 이제 엄마한테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엄마한테 냉담해집니다. 네, 이렇게 아빠랑 같이 나가가지고 화를 막 계속 밖에서 쏘다가 맞아요. 다시 엄마를 노려보면서 엄마한테 화살을 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 드는 생각은 양가 감정. 네, 엄마를 원하면서도 또 엄마가 자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오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근데 그거 진짜 장난감 화살이거든요. 저희 애들도 저한테 그런 거 쏴요. 저는 그거 그냥 표정은 그냥 하던 그대로지만 그냥 또 엄마한테 장난 건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근데 왜 엄마한테 보였던 그런 딱 그 잠깐 따뜻했던 감정이 왜 다시 이렇게 금방 식어버렸냐. 이게 참 아쉽긴 했는데 영화에서 모든 장면을 보여줄 수는 없었겠지만 엄마가 아무래도 둘째에게 현실적으로 더 에너지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첫째는 다 컸는데 둘째는 이제 애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그냥 계속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관심을 가지는 그렇게까지 내가 뭐 로빈을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올려놓고 했는데도 결국 그걸 또 사준 건 아빠라는 점이 엄마한테 다시 화가 나게 만드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네,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진 않는구나. 네, 라는 걸 한 번 더 느끼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저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케빈이 엄마를 되게 화나게 만들려고 일부러 한번 기대는 척을 했다. 라는 쪽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좀 더 절망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왜냐면은 공놀이를 할 때도 계속 안 봤다가 한 번 받아서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다시 안 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게 되게 패턴처럼 한 번 만족시켜주고 다시 좌절하게 네,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줘서 네, 컨트롤하려는 네, 그런 걸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케빈의 본심이다. 실제로는 엄마의 따뜻한 감정을 원하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쪽이 좀 더 크긴 한데 한편으로는 엄마를 좀 더 효과적으로 조종하려는 어떤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 우리가 그 어떤 조건화 실험에서 보상을 계속해서 주는 것보다 네.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번씩 줬을 때 좀 더 효과가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처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속 가는 것보다는 네. 네, 뭔가 예측 못하는 처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본능적으로 뭔가 엄마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안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케빈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시점, 10대 중반의 모습들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일단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그 이제 뭐 고등학생이 좀 됐겠죠. 이 고등학생이 된 케빈한테 엄마가 같이 시간을 보내자라고 해요. 그리고 케빈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도 뭔가 되게 나와 이제 관계가 좋아지겠군 이라고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 같이 미니골프를 하러 가는데 정말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케빈은 뭔가 기대를 하는 것 같은 표정인데 에바는 정말 이렇게 정말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이렇게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선글라스 딱 끼고 케빈 옷차림 지적하고 계속 주변 사람들 비난하고 뭔가 케빈이 이기고 난 다음에도 뭐 너무 잘했다 뭐 그런 축하한다. 말이 전혀 없어. 이런 게 전혀 없어 진짜. 네. Well, you won. 딱 이 말. 그래 네가 이겼어. 이게 끝이야.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콜드하더라고요. 네, 참 콜드한 사람이고 그게 이제 본심은 아니었겠지만 그냥 에바의 한계였던 거죠. 한계였고 사실은 그동안 누적된 감정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되게 아쉬워요. 이런 게 어떻게 좀 잘 풀렸더라면은 진작에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뭔가 케빈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에바가 이거를 좀 살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참 케빈도 너무 아쉬운 게 네, 이렇게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자기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런 마음이 너무 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할 건데 약간 뭐 그리고 나선 되게 테스팅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럼 가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마음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요. 진짜 답답한 두 명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 대목부터 이제 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케빈이 저지른 것처럼 묘사가 되기는 했지만 케빈이 정말 사고를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동생이 이제 굉장히 아끼던 햄스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배수구에서 뭔가 발견되었다라는 암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수구를 뚫는 약품을 이제 꺼내서 이제 뚫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된지 자세히 안 나오고 여동생이 이제 실명을 해서 의안을 해야 된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네. 진짜 엄마는 케빈이 한 거라고 마음속으로 거의 심증을 굳히고 아빠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명작들의 공통점인데 치사하게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네, 이게 정말 케빈이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가능한데 진짜 케빈이 안 한 걸 수 있어. 근데 맞아. 엄마가 나를 의심한다? 나를 의심하고 이거 선 넘었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한다? 그래? 그럼 한번 진짜 보여줄게. 라는 걸로 큰 게 터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사이코패스로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되게 교과서처럼 등장하는 동물학대로 시작해서 이렇게 간 걸 수 있죠. 자기보다 약한 대상들을 괴롭히는 걸로. 그러니까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어. 네. 근데 뭐 저는 몰라요. 뒤에 실비아도 그렇고, 네. 그 얘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뭐 햄스터, 네. 갑자기 거기에 들어가서, 네. 그 안에 껴서 죽었을 이유는 별로 없죠. 네. 햄스터 구멍에 들어갈 수도 있지. 그 안에 끼어 들어가서 죽는다. 쥐니까요. 네. 뭐 관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근데 그 전 장면에 되게 암시를 어쨌든 주잖아요. 네, 되게 케빈이 그 햄스터를 눈여겨보는 그 모습이 네, 보이고 그 다음에 사실 문을 제대로 잠갔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그 락스 뭐 그 배수구 뚫는 통을 안에 넣었던 것처럼 사실은 열고 그 햄스터를 죽이고 거기 넣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사실 실비아도 그렇게 만들었겠죠. 왜냐면은 굳이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를 의심하거나 자기한테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그런 리치, 네, 그러니까 눈과 닮은 네, 그 리치를 씹어먹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 장면 너무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실명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방금 의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리치를 까가지고 에바 얘기 따르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리치를 까서 그 하얀색 구 형태의 과일을 정말 이렇게 입으로 씹어먹는 장면이 클로즈업 돼서 나오는데 섬뜩하더라고요. 그 에바 가니까 바로 뱉죠. 그러니까 심지어 진짜 좋아하는 것도 아닌 거야. 엄마 괴롭히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실비아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네, 저는 햄스터에 대한 거는 햄스터는 네, 죽였을 것이다. 네. 저는 사실 그 에바가 어쨌든 그
뚫겠다고 약품을 꺼내놨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실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거 말고는 이제 팩트가 뭔지는 몰라요. 영화에서 이제 설명이 되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죄책감을 너무나 자극을 해서 결국 케빈한테 좀 투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누구에게나 괴롭지만 에바에게는 특히나 더 괴로운 감정이기 때문에 다소 좀 미성숙하게 케빈을 탓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실비아를 보는 건 네 책임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게 왜 케빈의 책임이겠어요. 그리고 진작 쎄한 느낌을 그렇게 받았는데 동생 돌보는 책임을 맡긴다는 게 말이 돼요? 너무 케빈 편을 들게 되네요.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그 리치 씨는 정말 요 놈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라는 속된 말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케빈이 칼 들고 나가면서 실비야 화살 좀 주워줘, 화살 좀 갖다 주는 거 뭐 할래니까 나랑 같이 나가서 할래니까 엄마가 흠칫 놀라면서 실비야 안돼 이러면서 실비야를 잡죠. 그러니까 나가면은 얘가 실비야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엄마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도 계속 케빈 편 들기 싫은데 케빈은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만약 케빈이 일부러 한 게 아니었다면 케빈이 진짜 그 눈을 한 게 아니었다면 케빈 마음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내가 동생을 일부러 공격했다고 라고 진짜로 빡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최고로 빡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게 참 진짜 모르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케빈이 일으키는 범죄의 정체가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이제 영화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케빈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체육관에 아이들을 가두고 그 아이들을 다 활로 쏴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자물쇠를 미리 준비를 했다가 못 나가게 다 걸어 잠그고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폭제가 됐던 게 제가 전후 상황은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케빈이 그 이야기를 중간에 나와서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뭔가 그게 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목에서 이 아빠인 프랭클린이 뭔가 지금 얘기만 들으면 오해할 것 같은데 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 어차피 내가 문제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케빈은 약간 그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빠한테까지도 엄마야 뭐 이렇게 나와 힘겨루기를 하는 대상이지만 아빠는 사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대상인데 뭔가 케빈을 어떻게 처리할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에서 딱 나온 거거든요. 하필이면 아빠랑 실비아가 춤출 때 그 케빈이 일그러지는 얼굴 맞아요. 클로즈업 되는 거 보셨었죠. 얘는 진짜 아빠가 마지막 보루였던 거겠죠. 그래서 근데 아빠도 동생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고 나를 버리려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확 흑화하는 그런 더 흑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케빈이 죽인 게 이 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게 제일 충격적이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엄마인 에바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빠인 프랭클린하고 동생까지도 다 활로 쏴서 죽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를 죽였다는 게 그게 좀 납득이 잘 안 됐는데 그냥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아까 그 말했던 대목에서 믿었던 대상이 나를 이렇게 버렸다라는 배신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엄마에게 물론 이제 극한의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엄마만 남겨둔 게 가장 강력한 증오의 표현 아닐까요? 지옥에 살아라라는 듯한. 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동훈이가 이제 얘의 심리를 해석할 때 아기 때부터 엄마의 것들을 파괴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엄마 방 그 낙서하고 그러니까 엄마의 것들을 파괴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나보다 앞순위에 있는 엄마의 소중한 것들은 다 파괴 시킨 거죠.
그래서 에바의 심리는 뭐 정말 지옥에 산다라는 말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네. 모든 거를 잃게 되죠. 네. 행복했던 가정이 송두리째 사라진 거고, 직업도 잃게 되고. 그쵸.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사회적인 낙인과 여러 가지 소송들로 인해서 모든 재산과 명성과 직업과 가족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런 처참한 상태가 되게 돼요. 네. 근데 에바는 어쨌든 견디죠. 네. 네. 정말 와, 내가 악마를 키웠구나 이러고 떠달만 한데 견딥니다. 그리고 정말 꾸준하게 교도소에 간 케빈을 만나러 가요. 전 그것도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저 입장이라면 갈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막상 가서 역시나 대화는 안 하잖아요, 거의. 그쵸. 네. 그냥 서로 그냥 딴 곳을 본다든지, 네, 그냥 거리를 두고 앉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런 모습들도 참 두 사람이 좀 닮아 있기도 해요. 둘 다 뭔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화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일단 그 변화를 암시하는 대목이 집에 있던 페인트가 다 지워졌어요. 마침내. 네. 깨끗해진 문을 열고 에바가 이제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어디론가 가는데 그게 바로 케빈의 교도소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대화가 진짜 인상 깊죠. 네, 엄마가 왜 그랬니? 네. 이제는 정말 말해줬으면 한다. 왜 그랬니? 네. 근데 케빈이 그때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지금은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바가 가서 케빈을 안아주죠. 안아주고 네. 케빈의 눈빛도 조금은 달라지고 좀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운이 정말 엄청나게 남더라고요. 이 케빈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에바가 이제 나오는데 교도소를 나오는데 복도를 따라서 이제 환한 빛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 마지막 대화 이 장면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케빈이 솔직한 마음을 거의 그 어렸을 때 로빈훗을 읽어주던 엄마 앞에서 얘기를 했던 때 이후로 처음으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요. 엄마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한꺼풀 좀 벗겨졌다? 뭐 그런 걸 암시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르겠다. 어떤 말일까? 저는 그러니까 케빈이 원하는 건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나한테 진심으로 물어봐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관심을 가져주는 걸 바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왜 그랬어?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그 질문을 통해서 네, 결국엔 엄마가 나를 알아보려고 하는구나, 알아봐 주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때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서야 해소가 되었다. 네, 그 마음이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정말 가능성은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규영이처럼도 생각해봤고 또 이제 엄마는 나한테 익숙하지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가 이 정도로 옆에 계속 같이 있는 거는 그냥 저 익숙함이 엄마의 좋아함의 표현이구나 라고 케빈이 좀 깨달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그렇죠. 엄마로서 좋아하는 거를 저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좋아한다는 건 확실하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렇죠. 케빈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엄마가 굉장히 자기를 혐오하고 다시는 찾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긴 시간을 걸쳐서 꾸준하게 케빈을 찾아오죠. 마침내 그 진심이 좀 닿지 않았나? 그러니까 케빈이 엄마를 계속 괴롭혔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래도 안 떠나가? 이래도 안 떠나가? 라는 식으로 계속 괴롭힌 거고 그래서 엄마가 결국 떠나가면 케빈이 그간 해온 행동이 모두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저런 사람이니까 떠날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했던 게 맞아 라고 정당화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열심히 괴롭혔을 텐데 와 이렇게 마지막 수단 정말 이거보다 더한 게 없을 수 없는 수단까지 썼는데 날 안 떠나네? 그러면은 내가 틀렸던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가끔씩 만나는 투사적 동일시 메커니즘과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포옹은 정말 두 사람의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뭔가 두 사람 다 억지로 하는 포옹이 아닌 정말 진심을 담은 포옹이었잖아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떠올려봐도 약간 소름이 돋네요. 그리고 에바 역시도 이렇게 케빈을 마지막에 품음으로써 비로소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네. 아마 케빈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저는 어린 시절을 계속 교차 보여주는 장면이 아마 이 에바가 어린 시절부터 모든 장면을 다 미친듯이 되짚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였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뭐가 문제였을까를 미친듯이 되짚어 봤을 거고 끊임없는 속죄의 길이죠 진짜. 엄청나게 그렇죠. 반추했을 거고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케빈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네. 케빈은 사이코패스일까요? 근데 저는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성격 범죄를 저지른 거는 맞는데 사이코패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이유 아빠를 대하는 모습 양육자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다를 수 있나 감정의 교류가 분명히 오갔고 근데 약간은 좀 소시오패식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선천적으로도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누구나 엄마가 이렇게 대한다고 해서 애가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분명히 아이가 그런 요소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좀 이런 양육 환경을 만나면서 그런 특성이 더 좀 극대화된 결과가 아닐까.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믹스인 거죠. 그러게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를 볼 때 어쨌든 나의 어떤 심리적, 어떤 물질적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남을 침해하는 방법이라도 서슴없이 쓰는 지를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되게 소시오패틱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얘가 원했던 건 관심, 어떤 사랑일지 모르겠는데 그걸 위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학생들이 다 도구가 된 거죠. 화나게 하고 가족들까지 죽이는 모습은 맞아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그것들은. 네, 저도 네이버 리뷰 이제 사람들이 평점 남겨준 거랑 리뷰들 간단히 보면은 다들 일단은 애가 일단 사이코패스다. 그리고 어릴 때 엄마만 그걸 알아봤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엄마가 그 고생을 했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많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요. 아이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엄마는 이제 엄마 본인이 가진 문제에 좀 매몰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에바는 에바 나름으로는 정말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진료실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가끔 그냥 50대 50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어도 서로 상처받게 되는 경우들이란 건 세상에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물론 나중에 가서 잘못했지만 어릴 때부터는 그냥 꼬였던 거지 그걸 꼭 누구의 책임으로 풀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신경과를 그래 거기서 정신과만 갔었어. 네. 신경과 의사인 저의 영화 메이트가 말하기를 진짜로 누가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의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고증이 좀 잘못했구나. 네. 뭐야 누가 청력 검사를 저렇게 하긴. 네, 청력 검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맞아. 고막 속으로 이렇게 이경을 넣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귓바퀴를 비춰봐요. 거의 귀지막혀 있는 거 보면 거의 수준으로. 이경을 어떻게 청력을 봐? 그러니까. 네, 헤드셋 끼고 해야죠.
아, 좋습니다. 네. 아, 오늘도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칫 뭔가 엄마의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너무나 비극인 조합인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그리고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엄마와 기질적으로 너무 예민하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졌던 아들의 조합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추예요, 이 영화는. 저희 설명을 다 들었더라도 꼭 보시고 소감 많이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리뷰자들은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여러분에게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영화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